곰브릿지의 세계사 강도 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거인과의 싸움. 거인과의 싸움. 이 거인은 여기서 말하는 거인은 페르시아를 말해요. 페르시아. 이란에서부터 비롯돼서 이거 큰 제국을 만든 게 페르시아죠. 페르시아와 그리스와의 이제 전쟁. 그러니까 그것을 말한단 말이야. 여러분들 이제 이 지도, 이것도 곰브릿지에 나오는 지도인데, 이걸 이제 미리 좀 머릿속에 그려두시는 게 좋아요. 자, 제1차 페르시아가 이제 침공을 한단 말이야. 그리스로, 이 아토스산이라는 곳으로 1차 침공을 해. 이때 기원전 이게 492년, 페르시아 함대가 여기서 아토스산 근처에서 자초한다고, 이제, 이 바람 때문에. 여기, 그래서 1차가 실패를 해요. 여기 에게해고, 또, 2차 침공은 일로 한다고. 이 아테네가 여기 있잖아요. 2차 침공을 일로 한다고. 그리고 제3차 침공이 이제 여기로 침공을 하고, 여기로도 이제 육지로도 오고, 해상으로도 온다고. 그리고 여기에 유명한 490년에 일어난 마라톤 전투 아시죠? 우리가 오늘 마라톤 하는 그 마라톤의 기원이 된 그 전투가 있고, 여기가 이제 테르모필리아의 전투. 이게 뭐냐면 영하 300 아시죠? 스파르타의 그 300명이 이 페르시아 대군과 맞선 거야. 물론 700명의 이제 다른 이제 도와주는 그 용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어떤 1000명이 되는가. 그러나 스파르타의 300명이 이제 말하자면 주력군이었지. 여기서 말하자면 전쟁을 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전부 전사를 하죠. 그 영하 300의 그 무대가 됐던 것이야. 이제 여기가 올림피아고, 여기가 이제 아테네가 여기고, 여기가 스파르타란 말이야. 여기가 펠레폰네소스 반도고, 이거 이제 올림피아, 말하자면 신화의 산이죠. 그리고 이 델포이 신탁으로 유명한 그 델피. 요렇게만 일단은 머릿속에 그려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인과의 싸움이다. 거인과의 싸움이다. 기원전 550년에서 500년쯤에 아주 기이한 일이 세상에 일어났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그 점이 흥미진진하기도 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산악 지역에서는 오래전부터 거친 산악 민족이 살고 있었다. 메소포타미아는 뭐였죠? 시리아, 이라크 여기를 말하죠. 그 북부 산악 지역에서는 거친 산악 민족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빛과 태양을 숭배했는데 이들의 종교에 따르면 빛은 사악한 힘인 어둠과 지속적으로 싸우는 선한 힘이었다. 이게 바로 이제 말하자면 조로아스터교, 불을 숭배한다는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니체가 말하는 그 종교죠. 선과 악의 대결. 이 산악 민족은 그게 이제 페르시아에서 나온 종교란 말이야. 이 산악 민족은 페르시아인이었다. 이들은 수백 년 동안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의 지배를 받았다. 페르시아인들이. 그런데 페르시아인들이 더 이상 이 민족의 억압을 참아내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 왔다. 그래서 이제 키루스라는 인물이 나타나. 키루스라는 이름의 지혜롭고 용맹한 왕이 이 민족의 지배에서 백성을 구해내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키루스 왕은 기마대를 이끌고 바빌론 평원으로 진격했다. 거대한 요새 위에 바벨로니아인들은 바벨론을 점령하겠다며 달려온 한 움큼의 전사들을 내려다보며 한껏 비웃었다. 하지만 키루스 왕이 지휘하는 페르시아인들은 지략과 용기 덕분에 결국 승리를 거뒀다.
광대한 왕국의 지배자가 된 키루스 왕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바벨로니아인의 포로로 잡혀있던 모든 민족을 풀어준 것이었다. 유대인들도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니 이때가 바로 기원전 538년이다. 이 바벨론으로 유대인들이 잡혀간 그 사건을 바벨론 유수라고 하죠. 바벨론 유수. 바벨론 유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유명한 사건이야 이게. 586년 정도에 일어났다고. 그러니까 그 신바빌론의 제국의 그 성경에도 자주 나타나는 그 바벨론 왕이 누구냐, 네부카드네잘 2세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끌려가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약 50년 동안을 포로 생활을 해. 55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었지. 그런데 이제 끌려가 가지고 바벨론 강가에서 무엇을 걸어놓고 이 고국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린다 이런 얘기 이렇고 바벨론이라는 그 바벨론 강가라는 팝송도 있죠. 노래도. 바벨론이 유대인들에게 큰 충격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종교적, 문화적, 여기서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거야. 이 끌려가가지고. 그래서 이네들이 이제 가서 유대교, 자기들이 믿는 종교가 너무 더 중요하다. 그 신앙은 이제 이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 환난과 고난 속에서 이제 강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성경의 여러 텍스트가 이제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이 키루스 왕, 여기서 538년, 키루스 왕 대제라고 그러지, 대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말하자면 귀환시킨 거야. 돌아가라, 너희들. 포로에서 풀어준다고. 그러니까, 그때 바로 유대인들이 돌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기원전 538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제 기환시켰죠. 키루스 왕 그처럼 광대한 왕국에도 만족하지 못하여 계속 진군했고 이집트 정벌에 나섰다. 키루스 왕은 이집트로 가는 도중 죽었지만 그의 아들 캄비세스가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를 폐위시켰다. 이 캄비세스 이 사람이 그 누구야? 어떤 판사가 말하는 재판관이 뇌물을 받고 판결을 하거든. 그걸 알고 그 판사를 가죽을 벗겨요. 가죽을 벗긴다고.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누워있는 살가죽을 벗겨가지고 그것으로 이 재판관 의자를 만들어요. 살가죽으로. 가죽 의자를. 그래 놓고 그 아들로 하여금 그 의자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만들어. 자기 아버지 그 살가죽, 으로 만든 의자에 앉아서 재판을 하게 되니 얼마나 엄격하게 재판을 하게 되겠어. 이 사람이 그 캄비세스야, 바로. 아들 캄비세스가 결국 이집트를 정복하고 파라오를 폐위시켰다. 이것이 바로 3000년 가까이 지속되었던 이집트 왕국의 종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소수 민족이었던 페르시아인은 거대한 세계를 거의 완전하게 지배하게 되었다. 거의라고 말한 것은 아직 그리스가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이제 그리스의 차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이게 좀 말 안 됐네. 그리스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은 캄비세스 왕이 죽고 위대한 통치자인 다리우스 대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다.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은 가장 위대한 대왕이라고 이제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다리우스는 이집트에서 인도 국경까지 이걸 잠깐 봅시다. 이 페르시아의 궁수의 이제 그 모습이죠. 벽화 페르시아의 궁수의 모습. 인도 국경에까지 이르는 강대한 제국 구석구석에 자신의 통치력이 미치기를 원했다. 그런 도로를 닦아 제국의 모든 지역에 칙령이 전달될 수 있게 했으며 최고 관리인 총독마저도 왕의 귀와 눈이라고 불린 밀정들을 시켜 감시했다. 제국을 통치하려면 이런 거 뭐 필수지 필수. 또한 다리우스는 이오니아인들의 식민도시가 있는 소아시아까지 제국을 확장시켰다. 하지만 그리스인들은 대제국에 복속되어 소아시아 어느 구석에 있는지도 모르는 지배자의 엄한 명령을 받는 것에 익숙해질 수가 없었다. 그리스 식민지의 거주민들은 대개가 부유한 상인이었고 도시의 공무를 자기들끼리 자치적으로 처리하는 데 익숙했다. 또한 이민족의 지배를 원하지 않았고 페르시아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것도 마땅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리스인들은 반란을 일으켜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내쫓아 버렸다. 이 식민지 건설에 관여했던 그리스 본토인들, 특히 아테네인들은 식민지 주민들을 지원했고 함선도 보내주었다. 왕들의 왕이라고 불렸던 페르시아의 왕은 한 점도 안 되는 종족이 세계의 지배자인 자신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하고 있었다. 소아시아의 이오니아 도시들에서 일어난 반란은 쉽게 진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다리우스는 그 정도로 만족하지 못했으며 무엇보다도 이 반란에 끼어든 아테네인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아테네를 파괴하고 그리스 본토를 정복하기 위해 대규모 함대를 파견했다. 그러나 이 함대는 폭풍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아까 처음에 지도를 보여줬었죠. 이게 뭐냐면 페르시아 1차 침공이야. 여기가 마케도니아, 알렉산더가 이제 나중에 이제 태어날 마케도니아란 말이야. 여기 이제 그리스 위에 있죠. 여기 그리스 위에 델피, 아테네 위에 있다고 마케도니아. 일로 1차 침공을 했는데 이 아토스산 근처에서 바로 조금 아까 말한 대로 자초했다. 그러나 이 함대는 폭풍을 만나고 암초에 부딪혀서 결국 침몰하고 말았다. 다리우스는 더욱더 커다란 노여움에 사로잡혔다. 심지어는 노예를 시켜 새끼 식사 때마다 이렇게 외치게 했다고 한다. 전하, 아테네인들을 잊지 마소서. 그만큼 왕의 노여움은 컸다. 다리우스는 새로 정비한 함대를 사이에게 맡겨 아테네로 보냈다. 페르시아 함대는 도중에 수많은 섬을 정복하고 여러 도시를 파괴했다. 마침내 아테네에서 아주 가까운 마라톤이라는 곳에 도착했다. 아까쯤에 마라톤을 이야기했죠. 마라톤. 여기 이제 마라톤이야. 마라톤. 여기야. 아테네 기원전 490년 여기 마라톤에 이제 마라톤에 도착한 거야. 이곳에 상륙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로 진군하기 시작했다. 그 규모는 7만 명에 이르렀으니 아테네 전체 주민보다 많았다. 아테네 군의 숫자는 페르시아 군의 7분의 1 정도인 1만 명에 10,000명에 불과했다고. 아테네 군은 이미 결정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전혀 다르게 전개되었다. 아테네 군의 사령관은 밀티아데스라는 용감하고 영리한 사람이었다.
밀티아데스는 오랫동안 페르시아인들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전투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지. 그리고 모든 아테네인은 이 전쟁에 자신들의 자유와 생사와 가족들의 운명이 걸려 있음을 잘 알고 있었다. 아테네군은 마라톤 근처에서 대오를 편성해 페르시아군을 급습했다. 페르시아군은 예상치 못한 기습을 받아 많은 병사를 잃었고 살아남은 자들은 다시 배에 올랐다. 얼른 도망쳐버렸다. 다른 사람이라면 그토록 막강한 군대를 물리친 기쁨에 들떠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밀티아데스는 용맹할 뿐만 아니라 사려가 깊은 사람이었다. 그는 페르시아 함대가 정말로 도망친 것이 아니라 병사들이 없어 무방비 상태인 아테네로 방향을 돌린 것임을 간파했다. 당시 페르시아군은 아테네에는 병사들이 전혀 남아있지 않아서 쉽게 점령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테네를 이제 비우고 이 마라톤에 와서 전투를 하니까 아테네가 비어 있을 것이다 해가지고 페르시아군이 이제 뒤통수를 말하자면 치는 거예요. 다행히도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해로는 육로보다 멀었다. 좁고 길쭉한 반도를 돌아서 배를 몰아야 했기 때문이다. 자, 다시 한번 그걸 지도로 가버렸네. 밀티아데스는 전령에게 죽을 힘을 다해 육로를 달려가서 아테네인들에게 경계하라고 명했다. 정말로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간 전령은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고 그 자리에 쓰러져 죽어만 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마라톤 경주는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그 승전보를 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달렸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은 이 뒤통수를 친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간 거야. 또 일설에는 이 스파르타가 있었잖아요. 스파르타한테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달렸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설이 있는데, 사실은 이렇게 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기병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기병이. 기병이 있었으면 어떻게 그 중요한 임무를 하면서 사람을 달리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옛날 그 전투라는 것은 농사를 짓다가 전쟁이 일어나면 그냥 막 농부들이고 집에 자기들이 준비해 놓은 무기라든지 갑옷이라든지 그런 거 들고 나오는 거야. 다 개인적으로 들고 나오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부터 무슨 직업 군인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게 아니란 말이야. 그건 나중에 이제 생기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니까 기병이, 특히 그 산악지대가 많고 하니까 이 그리스는 기병이 없었어, 기병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말하자면 달릴 수밖에 없었다고. 이 지원군을 이제 요청하기 위해서 이제 그 달린 거리가 240km라고 그래. 엄청나게 달린 거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이건 승전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한 승전보를 마라톤 전투에서 이겼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달린 게 아니고 다시 전쟁에 또 다른 전투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죠. 밀티아데스도 지금 전군을 끌고서 같은 길을 전속력으로 달렸다. 아테네군이 가까스로 아테네 항에 도착했을 때 멀리 수평선의 페르시아 함대가 모습을 드러냈다. 더 멀었어, 해로가.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난 거야. 페르시아 군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페르시아군은 용맹스러운 그리스 군대와 다시 싸우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고국으로 방향을 돌렸다. 이렇게 해서 아테네
뿐만 아니라 그리스 전체가 위기에서 벗어났으니 이때가 기원전 490년이다.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와 이 아테네의 전쟁을 페르시아 전쟁이라고 우리가 통칭으로 말하죠. 마르톤에서 패전의 소식을 접한 다리우스가 그 어떤 노여움에 사로잡혔을지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새로운 침공 계획을 세울 수 없었다. 이집트에서 일어난 반란의 군대를 동원했기 때문이다. 얼마 후 다리우스는 죽었고 그리스에 대한 철저한 복선은 후계자인 크세리크스 왕에게 맡겨졌다. 그러니까 이 제국을 만들어 놓고는 그게 참 말하자면 이 약점이 되는 게 뭐냐면 이 광대한 말하면 영토가 되면은 이 수비에 약하다고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탄력적으로 말이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란이 일어나고 이런 데서 반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면 그 로마의 길이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대처할 수가 있었어. 근데 로마도 결국 너무나도 많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이민족들의 그 침공을 막아내기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로마도 이걸 줄인단 말이야. 나중에는 이제 어느 황제, 나중에 우리가 로마를 공부할 때 이제 그게 나오겠지만은 그걸 줄여요. 줄이는데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사람들이 이제 전쟁에 이렇게 나오잖아. 나오면은 이 뭔가를 이제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잖아. 그래서 근데 그때는 뭘 어드밴티지 줬냐면 토지를 줬어요. 토지. 이 전쟁에 나온 사람들을. 토지를 조금씩 줬다고. 근데 이 땅이 넓을 때는 이제 토지가 넉넉하니까 주는데 이게 좁게 경계선을 이제 이 제국을 좀 좁게 하다 보니까 나눠줄 또 토지가 없는 거야. 응? 그래서 이래저래 이런 것이 이제 로마의 멸망을 말하자면 재촉하게 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저 옛날 누구야 얘기가 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누구야 대우의 김우중이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해서 너무 많이 그것을 말하자면 문어발식의 그 확장을 끼하잖아요. 제국을 넓히듯이 너무 이렇게 확장을 끼하면은 결국 그게 약점이 된다고. 세상이 넓다 해서 다 차지할 거라고 생각하면 약점이 된단 말이지. 이 혹독하고 지배욕이 강한 왕이었던 크세리크스는 그 어떤 지역이나 실수도 용납도 지역이나 그 어떤 거역이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았다. 그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는 모든 민족, 이집트인과 바벨로니아인 그리고 페르시아와 소아시아의 모든 민족을 동원해서 대군을 조직했다. 이들은 저마다 민족 의상을 입은 채 그리고 이렇다니까 무슨 정규군처럼 그 복장이 없는 거야. 민족 의상을 입은 채 온갖 무기를 들고 모여들었다. 어떤 이들은 활과 화살을 들었고 또 어떤 이들은 칼과 방패로 무장했으며 창과 전차, 투석기도 동원되었다. 각양각색으로 모인 엄청난 무리는 100만 명을 넘었으니 이 대군 앞에서 그리스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참으 궁금할 정도였다. 이번에는 크세리크스 왕이 친히 군대를 통솔했다. 오늘날 이스탄불이 있는 해협에 이르렀을 때 터키죠. 페르시아군은 작은 배들로 부교를 만들어 바다를 건너려 했다. 그러나 때마침 높은 파도가 일어서 부교가 견뎌내지를 못했다. 그러자 제분에 못 이긴 크세리크스 왕은 쇠사슬로 바다를 내리쳤다 한다. 물론 바다는 끄떡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페르시아 대군의 일부는 이번에도 전함을 몰고 그리스로 향했으며 다른 일부는 육로로 진군했다. 그리스 북부에서는 스파르타군이
동맹군과 함께 테르모필리아라는 좁은 길목에 버티고서 페르시아군을 저지했다. 300, 영하 300. 페르시아인들은 스파르타인들에게 무기를 버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스파르타인들은 직접 가져가시지라고 대답했다. 페르시아인들이 우리에게는 화살이 아주 많아라고 여파자 스파르타인들은 이렇게 답했다. 그거 참 잘 됐군. 그럼 그늘 속에서 싸울 수 있잖아. 화살이 엄청나게 날라오면 그 그늘이 지게 된다는 거지. 하지만 어느 그리스인의 배신으로, 여기서 배신자 때문에 이거지, 패하게 된다고. 배신으로 페르시아군이 산을 넘는 오솔길을 알아냈고, 스파르타군은 오솔길로 돌아온 페르시아군에게 포위당했다. 스파르타군 300여 명과 동맹군 700여 명은 단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고 이 전투에서 쓰러졌다. 그것이 스파르타의 법이었기 때문이다. 후세 사람들은 이들을 기려 비석을 세웠고 다음과 같은 비밀을 남겼다. 영화에도 이게 나오죠. 나그네여 가서 스파르타인들에게 전해주오. 우리 모두는 여기 누워 있으니 조국의 법을 충실히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게 이제 아까 말한 테르모필레아 전투. 지금 말하고 있는 여기 기원전 480년에 일어난 여기서 페르시아군이 3차 이제 침공을 육지로 하지요. 여기 번번이 해로로 오다 보니까 깨지니까 육지로도 이렇게 오고 있었다 이것이지. 아테네인들은 마라톤에서 대승을 거둔 이후에도 방심하지 않았다. 특히 새로운 지도자인 테미스토클레스는 앞날을 대비할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다. 그는 마라톤의 기적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며 페르시아에 대항하려면 아테네에도 함대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의 주장은 관철되었다.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의 모든 주민을 근해의 작은 섬인 살라미스로 이주시켰다. 당시에는 도시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섬 근처에 함대를 주둔시켰다. 페르시아 육군은 아테네에 도착했으나 도시는 텅 비어 있었다. 그들은 불을 질러 아테네를 파괴했다. 아테네인들은 멀리서 자신들의 도시가 불타는 것을 봐야 했지만 생명은 건질 수 있었다. 하지만 곧이어 페르시아 함대가 도시를 점령할 기세로 다가왔다. 아테네의 동맹군들은 두려움을 느꼈고 아테네인들을 버려둔 채 함선을 타고 도주하려 했다. 그러자 테미스토클레스는 뛰어난 지략과 대담성을 한 번 더 보여주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끈질긴 설득에도 불구하고 동맹군들이 다음날 아침 떠날 결심을 굳히자 그날 밤 그는 크세르크스에게 비밀 전령을 보냈다. 테미스토클레스의 전령이 가져온 정갈에는 이런 말이 쓰여 있었다. 서둘러 공격하시오. 내리면 아테네의 동맹군들이 모두 도망치고 없을 것이오. 크세르크스는 그 게임에 걸려들고 말았다. 다음날 아침 일찍 페르시아 왕은 수많은 노가 달린 거대한 전함들을 이끌고 공격했다. 하지만 그는 패배하고 말았다. 그리스군의 함선은 훨씬 더 작았지만 그 대신 기동성이 뛰어났다. 많은 섬이 밀집해 있는 바다에서는 이런 배가 더 유리했다. 또한 그리스군은 10여 년 전 마라톤에서와 같은 승리를 또다시 맛볼 수 있으리라 믿으면서 자유를 위해 필사적으로 싸웠다. 페르시아 군의 육중한 전함들은 작고 빠른 그리스 선박들의 공격을 받아 하나둘씩 격침되었다. 크세르크스는 높은 언덕에서 이 광경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했다. 그리고는 낙담해서 퇴각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아테네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훨씬 더 강력한 군대를 두 번째로 물리쳤다. 이때가 기원전 480년이다. 곧이어 페르시아 육군도 그리스 연합군에 의해 플라타이아의 근방에서 참패당했다. 그 페르시아인들은 두 번 다시 그리스를 넘보지 못했다. 이 사실은 엄청난 의미를 갖는
것이었다. 페르시아인들은 그리스인보다 더 사악하거나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미 말했듯이 그리스인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 서아시아의 강대한 왕국들은 전승된 풍습과 교리에 지나칠 만큼 얽매였던 반면 그리스인, 특히 아테네인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 이들 사이에서는 1년이 멀다고 새로운 것이 등장했으며 어떠한 제도도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나라의 지도자도 외가 아니었다. 페르시아 전쟁의 위대한 영웅인 밀티아데스나 데미스토클레스도 그런 운명을 피하지 못했다. 아테네 시민들은 한때 이들을 찬양하고 존경하면서 기념비까지 세워주었으나 머지않아 탄핵과 비방의 대상으로 삼고 추방시켜버렸다. 이게 아주 자주 있었던 일이야. 이런 점이 물론 장점은 아니겠지만 아테네인의 독특한 성격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험하며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 성격이었던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야. 이 그리스인들의 늘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시험하며 결코 만족하거나 안주할 줄 모르는 것이 그들의 성격이었던 것이다. 그리하여 페르시아 전쟁이 끝난 후 100년 동안 이 작은 도시 국가의 정신세계에서는 동방의 대제국들에서 천년 동안 일어나는 것보다 더 심대한 변화가 나타났다. 당시 사람들이 생각해내고 그림과 시로 표현하고 시험해 보았던 모든 것, 당시의 젊은이와 언로들이 각기 광장과 의회에서 논하였던 모든 것은 오늘날까지 우리의 삶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만약 페르시아인이 기원전 490년 마라톤에서 또는 기원전 480년 살라미스에서 승리했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그리스의 전통을 우리는 받지 못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이죠.